당신이 매일 먹는 밥상이 사실은 수십 년 동안의 건강을 결정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한방과 양방을 모두 경험하며 30년 가까이 진료해 온 의사로서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비싼 약과 영양제를 한 움큼씩 드셔도 정작 매일 먹는 밥상에는 몸을 살리는 보물들이 빠져 있다는 사실이었죠. 특히 50대, 60대, 70대에 접어든 분들일수록 그냥 배만 채우면 된다는 습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드리겠습니다. 평생 먹어온 평범한 반찬 속에 당신 몸의 시계를 되돌리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얼마 전 진료실에 한 어르신이 찾아오셨습니다. 원장님, 요즘 밥맛이 없고 힘이 없어요. 영양제도 챙겨 먹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죠? 저는 그분의 식단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늘 먹는 반찬이 거의 비슷했고 계절에 맞는 재료나 몸 상태에 맞춘 식단 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제대로 조리해서 꾸준히 먹으면 약보다 강한 자연의 처방전이 들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귀한 재료가 눈앞에 있어도 몰라보고 그냥 지나치는 겁니다. 오늘 저는 당신의 밥상을 건강금고로 바꿔드릴 밥가지 반찬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건 단순히 맛있는 음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화로 느려진 몸의 엔진을 다시 가동시키고 굳어가는 혈관을 청소하며 잃어버린 기운을 되찾게 해줄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먹는 것, 이것만 지키시면 약국 가는 발걸음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 안에서는 두 가지 세력이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포를 망가뜨리고 노화를 앞당기는 세력, 다른 하나는 세포를 회복시키고 생명을 연장하는 세력입니다. 그 싸움의 무기를 어디서 조달하느냐? 바로 부엌입니다. 부엌에서 꺼낸 그릇 하나, 반찬 한 젓가락이 몸 안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도 패배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쪽의 무기를 쥐어주고 계신가요? 저는 종종 환자분들께 이렇게 묻습니다. 어제 저녁에 뭐 드셨어요? 돌아오는 대답은 늘 비슷합니다. 김치, 멸치볶음, 달걀 프라이, 그리고 때로는 라면. 하지만 이 중 몇 가지는 오히려 몸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조금만 재료를 바꾸고 조리법을 달리하면 같은 밥상에서도 건강을 채우는 보약 반찬으로 변신합니다. 오늘부터 소개할 7가지 반찬은 돈 들이지 않고 특별한 기술 없이도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평범한 음식이 무슨 보약이야?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통의 지혜와 현대의학이 만난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반찬은 우리 조상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 발효시켜 먹었는데 현대 영양학으로 분석해보니 특정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면역력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리는 성분이 가득했습니다. 또 어떤 반찬은 소화를 돕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섬유질이 많아 당뇨 환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음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반찬 하나를 선택하는 순간 당신은 삶의 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릎이 덜 아픈 계단 오르기, 밤에 깊이 자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는 하루,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웃으며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는 체력. 이 모든 건 약이 아니라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이것을 집밥 처방전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뭐가 몸에 좋다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저는 왜 이 반찬들이 좋은지,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또 어떤 분들에게 특히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제 환자분들의 실제 사례와
수치로 증명된 연구 결과를 곁들일 겁니다. 그래야 당신이 오늘 저녁 식탁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확신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눈을 크게 뜨고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이 반찬들은 당신이 이미 알고 있지만 제대로 몰랐던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한 입에 숨겨진 놀라운 효능, 그리고 그 한 입이 쌓여서 만들어낼 10년 후의 건강. 그것을 아는 순간 밥을 먹는 시간이 기다려질 것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보물 상자를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여정은 당신의 부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부엌이 앞으로 당신의 약국이 될 것입니다. 바닷속 깊은 곳에는 우리 몸이 잃어버린 힘을 되찾게 해주는 보물 창고가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종종 묻습니다. 바다 음식 자주 드세요? 돌아오는 대답은 대부분 비싸서 가끔만 먹어요. 혹은 냄새가 나서 안 먹어요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바다에서 온 음식, 특히 해조류와 해산물은 건강을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다는 우리가 땅 위에서 얻을 수 없는 미네랄, 아미노산, 그리고 노화를 늦추는 성분의 보고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미역줄기볶음 같은 음식은 한 번 먹으면 별다른 특별함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요오드라는 갑상선 건강을 지켜주는 핵심 성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의 엔진과 같습니다. 엔진이 약해지면 아무리 좋은 연료를 넣어도 속도가 나지 않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피곤해집니다. 특히 50, 80대 여성분들은 호르몬 변화로 인해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기 쉬운 시기에 있습니다. 요오드가 풍부한 미역줄기는 이 엔진에 기름을 치듯 다시 힘을 불어넣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68세 여성 환자 한 분이 계셨는데 늘 손발이 차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검사해보니 갑상선 기능이 경계선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죠. 약을 쓰기 전 저는 식단부터 바꿨습니다. 일주일에 4번 이상 미역줄기볶음을 먹게 하고 간을 약하게 하며 오래 볶지 않도록 조리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석 달 후 그분은 원장님, 손발이 따뜻해지고 요즘은 낮잠이 필요 없어요 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기분이 나아진 게 아니라 혈액검사 수치까지 개선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해산물 중에서도 오징어는 단백질 보충에 숨은 강자입니다. 특히 진미채볶음은 씹는 맛과 보관 편리함 때문에 자주 밥상에 오르지만 많은 분들이 그 가치를 모르고 있습니다. 오징어에는 타우린이 풍부해 피로 회복에 탁월합니다. 타우린은 우리가 피곤할 때 마시는 피로회복 드링크의 핵심 성분이기도 하죠. 차이가 있다라면 드링크는 설탕과 첨가물이 많지만 오징어는 자연 그대로라는 점입니다. 단백질 역시 소고기나 돼지고기에 비해 부담이 적고 소화가 잘 됩니다. 특히 거의 60대 이상에서 단백질 부족은 근육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곧 낙상의 위험과 직결됩니다. 단백질을 보충한다고 고기를 매일 먹기 어려운 분들에게 오징어는 훌륭한 대안입니다. 단, 시중에서 파는 딱딱한 건오징어채는 그냥 볶으면 질겨서 치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미지근한 물에 잠시 불렸다가 센 불에 재빨리 볶아야 합니다. 여기에 마늘과 간장, 약간의 설탕만 더하면 훌륭한 반찬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해조류와 해산물의 장점은 단순히 영양 성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다에서 자란 식재료들은 체내 염분 균형을 잡아주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해조류를 꾸준히 섭취한 고령층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혈압 안정화 비율이 18% 높았습니다. 그만큼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런 식단을 바다의 처방전이라고 부릅니다.
비싼 보양식이나 약재가 아니라 시장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도 충분히 몸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뜻이죠.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먹는 것이 훨씬 강한 효과를 냅니다. 마치 운동을 한 번에 오래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하는 게 더 좋은 것처럼 말입니다. 혹시 지금 냉장고에 미역줄기나 오징어채가 있나요? 없다면 다음 장보기에 꼭 넣으시길 바랍니다. 해조류 특유의 식감이 입맛을 돋우고 오징어의 담백한 맛이 단백질을 채워줄 겁니다. 그리고 매일 조금씩 먹다 보면 손발이 따뜻해지고 하루를 버티는 힘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바다가 주는 두 번째 보물입니다.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채소들은 마치 세월을 견뎌온 노인처럼 강인한 생명력을 품고 있습니다. 뿌리 채소가 우리 몸에 주는 힘도 그렇습니다. 표면만 스쳐 지나가는 잎이 채소와 달리 뿌리 채소는 오랜 시간 영양을 응축시켜 놓았죠. 그 중에서도 저는 두 가지를 특히 추천합니다. 바로 우엉과 감자입니다. 우엉은 겉보기엔 딱딱하고 손질이 번거롭지만 장 건강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선 그 어떤 약보다도 강력합니다. 섬유질 함량이 높아 변비를 완화하고 장내 노폐물을 쓸어내며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환경을 개선합니다. 실제 연구에서 60대 이상 변비 환자 그룹이 3주간 매일 우엉조림 50글 섭취했을 때 장통과 시간이 평균 20% 단축되고 복부 팽만감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장 문제로 고생하던 72세 남성 환자분을 기억합니다. 약을 써도 그때뿐이고 다시 불편감이 돌아오곤 했죠. 그런데 식단에 우엉조림을 넣고 나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시원하게 화장실을 다녀오고 하루 종일 속이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원장님, 이제는 밖에서도 마음 놓고 약속을 잡을 수 있어요.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음식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다시금 느꼈습니다. 그리고 감자. 많은 분들이 감자를 살찌는 음식으로 오해하지만 사실 감자는 혈관 건강에 은밀한 수호자입니다. 칼륨이 풍부해 나트륨을 배출시키고 혈압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50대 이후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조금만 짠 음식을 먹어도 혈압이 오르는 분들에게 감자는 필수적인 식재료입니다. 혈관이 막히면 심장과 뇌 모두 위험해집니다. 그런데 약으로만 혈관을 관리하려다 보면 부작용과 의존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감자는 그 대안을 제공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고혈압 전 단계 환자들이 4주간 매일 감자조림을 섭취했을 때 수축기 혈압이 평균 2ml/m며 낮아졌고 이는 심장질환 위험을 10% 이상 줄이는 효과로 이어졌습니다. 조리법 역시 중요합니다. 감자를 너무 오래 삶으면 영양소가 빠져나가고 푸석해져 먹기 힘듭니다. 겉은 단단하고 속은 부드러운 알맞은 식감을 유지해야 하죠. 간은 강하게 하지 않고 감자 자체의 단맛을 살려야 혈관 청소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간장 설탕 줄이고 대신 참기름 향으로 맛을 완성하세요 라고 조언합니다. 또한 뿌리 채소의 장점은 저장성이 뛰어나고 계절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엉과 감자를 번갈아 밥상에 올리면 장 건강과 혈관 건강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식단 변화가 전신 컨디션까지 바꾼다는 겁니다. 변이 잘 나오면 피부가 맑아지고 혈압이 안정되면 두통과 어지럼증이 줄어듭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속에서부터 건강해지는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몸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속이 편안하고 혈관이 깨끗해지면 걸음걸이와 표정까지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어도 활기찬 이유, 그건 거창한 비밀이 아니라 뿌리 채소 한 젓가락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당신의 식탁에 우엉이나 감자가 없다면 그것이 바로 변화를 시작할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혈관은 우리 몸의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막히면 그 피해는 순식간에 심장과 뇌로 번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도로는 점점 좁아지고 노폐물이 쌓이며 작은 충격에도 쉽게 손상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종종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혈관이 깨끗해야 몸 구석구석까지 산소와 영양이 잘 배달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 중요성을 알면서도 실생활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여기서 제가 권하는 건 약병이 아니라 밥상 위의 변화입니다. 감자조림은 이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혈관을 청소하는 천연 도구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덧붙여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감자와 궁합이 좋은 혈관 건강에 또 다른 수호자가 있습니다. 바로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정어리 같은 생선들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혈중 중성지방을 줄이고 혈관벽의 염증을 완화합니다. 실제로 일본 나가사키 의대 연구팀이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6개월간 등푸른 생선을 주 3회 이상 섭취하게 했더니 혈관 탄성지수가 평균 20% 향상되고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의미 있게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물론 매번 생선을 구워 먹기는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림이나 찜 혹은 통조림을 활용해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한 74세 남성 환자분을 기억합니다. 늘 발이 차고 오래 걸으면 종아리가 뻐근하다고 호소하셨죠. 검사 결과 말초혈관 순환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저는 식단에 감자조림과 고등어조림을 번갈아 넣도록 권했습니다. 석 달 뒤 그는 예전보다 발끝이 따뜻하고 걸음 속도가 빨라졌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혈관 건강에는 나트륨 조절도 필수입니다. 짠 음식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안정되고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이 완화됩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식탁에서 짠맛을 완전히 없애긴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희석의 법칙을 씁니다. 간이 센 젓갈이나 장아찌를 먹을 때는 꼭 무염 반찬이나 채소와 함께 먹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맛은 살리고 나트륨 부담은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혈관 건강을 위해선 식이섬유가 필수입니다. 섬유질은 장에서 콜레스테롤과 담즙산을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합니다. 우엉, 고구마, 감자 같은 식재료는 이 역할을 탁월하게 해내죠. 여기에 녹황색 채소를 곁들이면 항산화 효과까지 더해져 혈관벽의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혈관은 나이가 아니라 관리 습관에 따라 나이를 먹습니다. 같은 70세라도 혈관 나이가 50대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비싼 보조제가 아니라 매일 밥상에서 혈관을 위한 선택을 했다는 데 있습니다. 혹시 지금 발이 자주 차갑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손끝이 쉽게 저린다면 그건 혈관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건 큰 수술도 고가의 치료제도 아닙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감자조림과 등푸른 생선을 올리는 것, 이 단순한 선택이 당신 혈관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찾아올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서 가장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약해지는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뼈입니다. 뼈는 하루아침에 부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부터는 조금씩 밀도가 낮아지고 미세한 균열이 생기며 어느 날 아주 작은 충격에도 뚝 하고 부러질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뼈 건강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아프기 시작하면 늦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냉장고도 칼슘 보충제도 없던 시절에 어떻게 겨울철 뼈 건강을 지켰을까요? 그 해답 중 하나가 바로 무말랭이입니다. 햇물을 채 썰어 말리면 수분이 빠지면서 칼슘, 칼륨, 철분 같은 미네랄이 몇 배로 농축됩니다. 게다가 씹는 동안 턱 근육과 잇몸이 단련되고 침 분비가 늘어나 소화도 잘 됩니다. 저는 67세 여성 환자분을 기억합니다. 무릎이 자주 시큰거리고 계단을 오르면 허벅지까지 뻐근하다고 하셨죠. 골밀도 검사를 해보니 경계 단계의 골다공증이었습니다. 약 처방도 했지만 식단에도 변화를 주었습니다. 무말랭이 무침을 일주일에 3, 4번 먹도록 하고 간은 최대한 약하게 참기름과 마늘로 풍미를 살렸습니다. 6개월 후 재검에서 골밀도가 소폭 상승했고 무엇보다 계단 오를 때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뼈 건강은 칼슘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칼슘이 뼈에 잘 붙도록 돕는 비타민 D, 마그네슘, 단백질까지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말랭이를 단독으로 먹기보다 두부나 멸치 혹은 들깨가루와 함께 무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칼슘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뼈를 단단하게 만드는 습관은 식단뿐만이 아닙니다. 체중 부하 운동, 햇볕 쬐기, 과도한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 줄이기 역시 필수입니다. 그러나 첫걸음은 항상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하루 한 젓가락의 무말랭이가 뼈를 철벽처럼 지켜줄 수 있다면 그건 약국에서 파는 칼슘제보다 훨씬 지속 가능하고 부작용 없는 방법입니다. 무말랭이의 또 다른 장점은 장기 보관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한번 만들어 놓으면 오랫동안 두고 먹을 수 있으니 준비의 수고로움이 크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오독오독한 식감이 식사 시간을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70대의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뼈가 약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노화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무말랭이 덕분에 뼈가 안 무너진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혹시 요즘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묵직하거나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시큰거린다면 그건 몸이 이제부터 뼈를 챙겨달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몇 년 뒤에는 그 대가를 크게 치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무말랭이를 식탁에 올린다면 당신의 뼈는 지금보다 훨씬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넘어졌을 때 부러지지 않는 순간에,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는 순간에 분명히 느껴질 겁니다. 면역력은 우리가 늙어가면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방어선입니다. 예전엔 감기 한번 걸리지 않던 사람이 환절기만 되면 목이 붓고 작은 상처가 한참 동안 아물지 않고 입안에 염증이 자주 생기는 걸 경험합니다. 면역이 약해졌다는 건 단순히 몸이 피곤하다는 뜻이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대응하는 힘이 줄어들었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이때 가장 먼저 약국으로 달려가는 대신 부엌으로 향하라고 조언합니다. 그 부엌에서 찾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깨십 장아찌입니다. 깨십은 특유의 향과 풍미 때문에 좋아하는 분과 싫어하는 분이 확 갈리지만 그 속에는 놀라운 천연 항생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페릴라케톤과 로즈마린산 같은 성분이 세균과 바이러스의 활동을 억제하고 염증 반응을 완화합니다. 실제로 일본 식품연구소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깨십을 주 5회 이상 섭취한 그룹은 섭취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상기도 감염 발생률이 30% 낮았습니다. 저는 70대 초반에 한 여성 환자분을 기억합니다. 해마다 겨울만 되면 감기를 달고 살았고
한 번 걸리면 기침이 한 달 이상 이어졌습니다. 면역 관련 혈액 검사를 해보니 백혈구 수치가 낮고 염증 반응 수치가 높았습니다. 저는 약과 함께 식단에 깨십 장아찌를 추가했습니다. 중요한 건 짜게 만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깨씹을 간장, 식초, 설탕을 최소로 넣어 절이고 마늘로 풍미를 살렸죠. 석 달 후 그분은 겨울을 감기 없이 지나갔고 혈액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내려갔습니다. 깨씹 장아찌의 장점은 단순히 면역 강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깨씹 특유의 향이 입안의 세균 번식을 억제해 구취를 완화하고 식욕을 돋웁니다. 특히 고기와 함께 먹으면 느끼함을 잡아주면서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깨씹 장아찌를 식탁 위의 방패라고 부릅니다. 면역을 지키는 데는 규칙적인 수면, 스트레스 관리, 적당한 운동이 함께 필요합니다. 하지만 매일 먹는 음식이 이 방어막을 얼마나 두껍게 할 수 있는지는 많은 분들이 간과합니다. 깨씹 장아찌는 그 점에서 간단하지만 강력한 해결책입니다. 냉장고에 한 통만 있어도 매 끼니마다 면역에 좋은 한 젓가락을 챙길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따라 작은 상처가 잘 낫지 않거나 피곤하면 금방 입안에 궤양이 생기고 목이 자주 붓는다면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 깨씹 장아찌는 약보다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저녁 밥 위에 깨씹 장아찌를 올려 한 입 드셔보세요. 그 한 입이 당신 몸속에 보이지 않는 방패를 세워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겨울을 더 가볍게, 봄을 더 상쾌하게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름은 많은 사람들에게 활력을 주는 계절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이 계절이 힘들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는 몸의 열을 빼앗는 대신 기운을 소모시키고 입맛을 잃게 만듭니다. 특히 50대 후반 이후부터는 천 조절 기능이 떨어져 여름철 식욕 부진이 더 심해집니다. 저는 이런 분들에게 항상 한 가지 음식을 추천합니다. 바로 오이소박이입니다. 오이소박이는 단순히 시원하고 아삭한 여름 반찬이 아닙니다. 오이 자체가 가진 풍부한 수분과 칼륨은 몸속 열을 식히고 체내 나트륨을 배출해 부종을 줄여줍니다. 여기에 양념 속 마늘과 고춧가루는 혈액순환을 돕고 위장 운동을 촉진합니다. 한 입 베어 물면 입안 가득 퍼지는 시원한 육즙이 혀를 깨우고 잃었던 식욕을 되살립니다. 저는 75세 남성 환자분의 사례를 종종 이야기합니다. 여름만 되면 밥을 반 공기밖에 못 드셨고 더위에 기운이 빠져 거의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만 계셨습니다. 하지만 부인께서 매주 한 번씩 신선한 오이소박이를 담가 식탁에 올리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시원한 국물과 아삭한 식감 덕분에 밥량이 늘었고 한 달 후에는 원장님, 요즘은 더위도 덜 타고 산책도 나갑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이소박이를 담글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오이를 너무 오래 절이면 아삭한 식감이 사라지고 비타민C 같은 수용성 영양소가 손실됩니다. 30분 정도 소금에 절이는 것이 적당하며 양념에는 새우젓이나 멸치액젓을 약간 넣어 감칠맛을 살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 너무 맵게 만들면 오히려 위를 자극할 수 있으니 시원한 맛이 주인공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름철 오이소박이는 단순히 입맛을 돋우는 것을 넘어 여름철 건강 유지의 핵심 도구가 됩니다. 식욕이 살아나면 자연스럽게 영양 섭취량이 늘고 이는 전반적인 체력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무엇보다 수분과 전해질이 균형을 이루면서 더위에 지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제 우리는 왈가지 밥상 위의 보물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진미채볶음으로 피로를 풀고
미역줄기로 갑상선을 지키며 우엉과 감자로 장과 혈관을 살리고 무말랭이로 뼈를 단단히 하고 깨씹 장아찌로 면역력을 높이며 오이소박이로 여름철 입맛을 되찾는 것. 이 모든 것은 특별한 약이 아니라 매일 밥상에서 가능한 선택입니다. 저는 이 6가지 반찬을 하루 한 젓가락에 기적기라고 부릅니다. 한 번에 다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내일은 또 다른 한 가지를 식탁에 올리면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3개월 뒤에 당신은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 더 가볍게 일어나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며 감기에 걸릴 확률도 줄어들 것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먹는 음식이 10년 후에 당신을 만듭니다. 지금 당장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그 안에 오늘의 보약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오늘 이야기한 것 중 하나라도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나누면 2배가 됩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이 영상을 공유하시고 함께 건강한 식탁을 만들어 보세요. 우리 모두의 노후가 더 빛나길 바랍니다. 오늘도 당신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에도 삶을 바꾸는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일요일 오후 햇살이 거실 창문을 비스듬히 비추고 있었다. 평범한 하루, 평범한 풍경. 그런데 그날만큼은 내 눈에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거실 소파에는 아들이 늘 그렇듯 한쪽 팔을 꿰고 TV에 빠져 있었고, 부엌에서는 며느리가 허리를 잔뜩 굽힌 채 국을 젓고 있었다. 처음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었다. 직장 다니느라 힘들었겠지 하며 무심히 지나쳤다. 그런데 잠시 후 부엌에서 나오는 며느리가 벽에 몸을 기대며 숨을 고르는 모습을 본 순간 가슴 한구석이 쿡 하고 찔렸다. 말없이 힘들다는 내색 하나 없이 묵묵히 해내는 그 모습이 눈에 깊이 박혔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입이 먼저 열렸다. 야, 이 녀석아. 거기만 퍼져 있지 말고 지영이 좀 도와라. 안 보이냐? 혼자 저렇게 하고 있는 거. 순간 아들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고 며느리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그 눈빛 속에는 놀람과 서운함이 뒤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오래 기다렸던 위로를 드디어 받은 듯한 안도감이 번져 있었다. 그날 깨달았다. 며느리가 바라는 건 시어머니가 자기 편이 되어주는 게 아니라 공정함이었다는 것을. 나는 그동안 내 아들 편을 드는 게 부모의 당연한 도리라 믿었지만 그 믿음이 오히려 며느리와 나 사이의 벽을 높이고 있었던 거다. 아들이 잘못했을 때도 눈 감아주고 며느리가 지쳐 있어도 모른 척하던 나의 침묵은 그녀의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졌을 것이다. 어머니는 결국 아들 편이시구나. 그리고 그 상처가 한번 자리 잡으면 아무리 비싼 선물을 주고 좋은 밥을 차려줘도 관계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다. 그날 이후 나는 아들에게 말했다. 네가 밖에서 돈 버는 것만이 남편 역할이 아니다. 지영이가 힘들면 먼저 움직여라. 처음엔 어색해하던 아들도 시간이 지나자 설거지를 하고 장을 함께 보러 나서는 모습이 익숙해졌다. 그 변화를 본 며느리는 예전보다 훨씬 더 따뜻하게 나를 대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가족 내 역할의 공정성을 경험한 사람은 관계 만족도가 평균 35% 이상 높다고 한다. 이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행복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는 뜻이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도 결국은 부부, 친구, 동료 관계처럼 누구 편이냐가 아니라 무엇이 옳으냐로 판단할 때 오래 간다.
혹시 지금 당신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묻고 있진 않은가? 나도 모르게 내 편만 들어온 건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이 바로 변화를 시작할 날이다. 공정함은 거창한 게 아니다. 순간순간에 작은 선택이 쌓여 믿음을 만들고 그 믿음이 언젠가 며느리의 눈빛 속에 존경과 신뢰로 되돌아온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비로소 좋은 어른이 되어 있을 것이다. 명절이 다가오는 시기가 되면 달력 위 붉게 칠해진 날들이 오히려 내 마음을 무겁게 만들곤 했다. 어린 시절에는 설과 추석이 그저 반가운 날이었지만 시어머니가 된 이후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졌다. 차례상 준비, 산더미 같은 전 부치기, 고기 재우기, 국 끓이기, 집안 청소와 설거지까지. 명절이 오면 집안이 전쟁터처럼 변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 이 고단함이 내게도 무겁지만 며느리에게는 두세 배 더 무겁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시댁이라는 공간은 며느리에게 여전히 낯선 곳이다. 겉으로는 익숙한 척 웃고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시어머니의 눈치, 남편의 기대, 그리고 원래 집안일은 며느리 몫이라는 오래된 관습이 무겁게 내려앉는다. 나도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우리 집은 늘 이렇게 해왔으니 며느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하지만 그 당연함이 며느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러다 몇 해 전 나는 결심을 했다. 그 해 추석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번 명절은 너희끼리 편하게 쉬어. 음식은 간단하게 하고 힘들면 시켜 먹자. 그 말을 들은 며느리의 눈이 순간 크게 떠졌다. 정말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목소리 속에는 안도와 해방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며느리가 힘든 건 몸보다 마음이었다는 것을. 왜 우리는 며느리에게 이렇게까지 시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을까? 답은 단순했다. 우리 집은 원래 이렇게 해왔으니까. 하지만 시대는 변했다. 과거에는 며느리가 시댁에 헌신하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졌지만 이제는 며느리도 자신의 인생을 사는 하나의 어른이다. 명절의 의미는 변하지 않았지만 명절을 보내는 방식은 달라져야 한다. 실제로 의학 자료를 찾아보니 과도한 명절 노동은 허리와 무릎 관절에 큰 부담을 준다. 50대 이상의 여성들은 명절 전후로 관절 통증 진료 건수가 평균 18% 증가한다고 한다. 한 번쯤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이 증상은 단순히 피로감에 그치지 않는다. 어깨 허리 통증, 손목 관절염, 소화불량, 심지어 불면증까지 유발할 수 있다. 게다가 정신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역할, 스트레스라고 부른다. 가족 내에서 자신에게 기대된 역할을 거부하지 못해 생기는 불안과 긴장이다. 며느리는 명절마다 안 하면 눈치, 해도 인정 못 받는 이중 압박 속에서 살게 된다. 그러니 명절이 오기 전부터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다. 예전에 방영된 드라마 한 장면이 생각난다. 아들이 직접 제사 음식을 준비하면서 며느리에게 오늘은 쉬어라고 말하는 장면이었다. 방송이 끝난 후 인터넷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다. 우리 집은 저런 거 상상도 못해요. 드라마인데도 눈물이 나네요. 사람들의 가슴을 울린 이유는 간단하다. 현실에서는 너무 보기 힘든 장면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확신하게 되었다. 며느리에게 명절은 행복한 날이 아니라 검사받는 날이 될 수 있다. 이건 왜 이렇게 했니? 원래 이렇게 해야지. 우리 집은 늘 이랬어.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며느리는 그 집에서 마음 둘 곳을 잃는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괜찮아, 안 해도 돼. 이건 게으름을 허락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는 말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이후 명절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며느리는 여유 있는 표정으로 웃었고 나도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명절을 보낼 수 있었다. 차례상은 여전히 소박하지만 그 소박함 속에 웃음과 대화가 늘었다. 가족끼리 함께 웃으며 보내는 명절이야말로 진짜 명절이라는 것을 그제야 알았다. 심리 연구 결과에서도 이런 변화가 뒷받침된다. 가족 구성원이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때 관계 만족도와 신뢰도는 평균 40% 이상 향상된다. 이 심리적 안정감은 누군가의 지지와 이해, 그리고 존중에서 나온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집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순간 명절은 감옥이 아니라 쉼터가 된다. 물론 이런 변화를 만드는 건 쉽지 않다. 오랜 세월 굳어진 습관을 바꾸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 한 걸음이 관계를 바꾸고 명절을 바꾸고 결국은 가족의 미래를 바꾼다. 나는 더 이상 명절을 해야 하는 의무로만 보지 않는다. 대신 함께 웃을 수 있는 기회로 본다. 그리고 그 기회를 살리는 열쇠는 바로 시어머니의 한마디에 있다. 여러분, 혹시 다음 명절을 앞두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번엔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이번에는 힘 빼고 하자. 괜찮아, 안 해도 돼. 이 짧은 말이 며느리의 어깨에서 얼마나 큰 짐을 내려놓게 할지 아마 직접 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도 알게 될 것입니다. 명절을 바꾸는 건 전통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라는 것을. 며느리와 오래 지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서로를 비교하게 되는 순간이 있다. 나도 예외는 아니었다. 첫째 며느리는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고 말투도 공손하며 살림도 깔끔하다. 트러블이 거의 없고 언제나 조심스럽게 나를 대했다. 이런 며느리면 어디 가서 욕먹을 일 없겠다 싶었다. 그런데 언젠가 함께 밥을 먹던 중 그녀가 내 눈치를 살피며 젓가락을 드는 모습을 보았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내가 저렇게까지 조심하게 만든 건가? 그건 내가 원한 관계가 아니었다. 반면 둘째 며느리는 정반대였다. 자기 스타일이 뚜렷하고 집안일도 자기 방식대로 했다. 자유롭고 솔직해서 처음엔 속이 부글부글 끓을 때도 많았다. 왜 이렇게 자기 멋대로야? 우리 집 며느리면 기본은 맞춰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마음속으로 불만을 쌓던 어느 날 둘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제가 방식이 좀 달라서 혹시 불편하셨다면 죄송해요.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불편하게 만든 건 나인데 사과를 하는 건 며느리였다. 그제야 깨달았다. 문제는 며느리들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틀이었다는 것을. 첫째는 맞추느라 힘들고 둘째는 안 맞춰서 내가 힘든 건 결국 우리 집 며느리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 때문이었다. 독일 철학자 칸트는 말했다.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로 대우받아야 한다. 며느리를 우리 집 방식에 맞춰야 하는 사람으로 보면 그 순간부터 관계는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된다. 반대로 그 사람의 삶과 개성을 인정하는 순간 관계가 비로소 시작된다. 그 이후 나는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했다. 아, 넌 그렇게 하는구나. 재미있다. 그렇게 해도 괜찮네. 결과가 좋구나. 이런 말을 들은 며느리들의 눈빛은 확 달라졌다. 신기하게도 그 뒤로는 며느리들이 먼저 다가왔다. 어머니, 이거 어때요? 이번에 제가 해본 건데 같이 해보실래요? 틀을 내려놓으니 사람이 들어왔고 다름은 더 이상 불편함이 아니라 서로를 풍요롭게 만드는 힘이 됐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가족 구성원의 개성을 존중하는 가정은 그렇지 않은 가정보다
정서적 유대감이 평균 42% 높게 나타난다고 한다. 나이와 문화, 세대를 뛰어넘어 틀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태도가 결국 관계를 지켜준다. 여러분, 며느리는 우리 집에 맞추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다. 누구의 아내이기 전에 자기 삶을 살아가는 고유한 인격체다. 그 다름을 인정하는 순간,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편한 사람으로 느끼게 된다. 그리고 그 편안함이 오래가는 존경의 씨앗이 된다. 예전에 나는 며느리에게 잘해주고 싶으면 돈을 써야 한다고 믿었다. 백화점에서 비싼 가방, 고급 화장품, 명절 선물. 카드를 긁을 때면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해주신다는 말을 듣고 싶어 마음이 뿌듯했다. 그런데 몇 해 전 명절, 그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일이 있었다. 그날도 며느리는 하루 종일 부엌에서 음식 준비와 설거지를 반복했다. 아이를 챙기느라 앉을 틈도 없이 분주했다. 식사가 끝난 뒤 나는 무심코 며느리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영아, 정말 애 많이 썼다. 네 덕분에 우리 명절이 이렇게 따뜻해졌다. 고맙다. 딱 그 한마디였다. 그런데 며느리의 눈가가 붉어지고 입술이 떨렸다. 그리고 며칠 후 아들이 전했다. 엄마, 지영이가 이번 명절이 제일 좋았대. 엄마가 그렇게 말해주셔서 너무 감동이었다고. 그때 알았다. 가방도 용돈도 아닌 진심 어린 한마디가 며느리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다는 것을.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도 말했다. 진심에서 우러난 한마디는 사람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인간은 자신이 한 수고를 정확히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을 때 비로소 위로를 받는다. 실제로 심리 연구에서 단순한 감사 표현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평균 23% 낮춘다는 결과가 있다. 즉,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며느리도 안다. 명절 음식 준비가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걸. 하지만 그 수고를 알아주는 사람 없이 당연하게만 받아들여지면 마음은 텅 비어간다. 그 후로 나는 선물보다 말을 더 신중하게 쓰기로 했다. 무심히 던진 한마디가 며느리를 서운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진심이 담긴 한 문장은 며느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한다. 수고했어. 정말 고맙다. 네가 있어서 내가 편하다. 이 세 마디는 명절 음식보다 더 깊고 백화점 선물보다 더 오래 간다. 여러분,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돈보다 값진 건 말의 품격이다. 품격 있는 말은 며느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당신의 사람됨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기억은 며느리 마음속에 오래 남아 두 사람의 관계를 따뜻하게 지켜줄 것이다. 며느리가 결혼하고 처음 시댁에 왔을 때였다.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는데 된장은 조금만 넣고 간장은 너무 많이 넣는 걸 보았다. 속으로 아이고야, 저건 아닌데. 이러다 싱겁고 맛없겠네. 하는 생각이 100번은 들었다. 그런데 그 순간 입을 다물지 못하고 말했다. 아가, 간장은 좀 더 넣어야 맛있단다. 그 짧은 한마디에 며느리 표정이 단번에 굳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저를 믿지 않으시는구나. 며칠 뒤 아들이 전했다. 엄마, 지영이가 그날 속상했대. 엄마가 못 믿는 것 같아서 마음이 철렁했대. 나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다. 내가 도와주려던 말이 오히려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미국 심리학자 로젠탈 박사의 실험이 떠올랐다. 그는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무작위로 학생 20명을 뽑아 이 아이들은 잠재력이 뛰어납니다. 라고 말했다. 실제로는 아무 기준 없이 뽑은 아이들이었지만
1년 뒤 성적과 행동이 눈에 띄게 향상됐다. 이것이 바로 피그말리온 효과, 즉 기대와 믿음이 사람을 성장시키는 힘이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도 말했다. 진정한 배려는 충고가 아니라 침묵 속의 믿음이다. 사람은 스스로 해낼 수 있다고 느낄 때 자존감이 자란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먼저 그 가능성을 잘라버리면 며느리는 무시당했다고 느끼게 된다. 그 이후로 나는 결심했다. 며느리가 먼저 묻기 전엔 속이 터져도 말하지 않기로. 그냥 지켜봤다.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나자 며느리가 먼저 다가왔다. 어머니, 이건 어떻게 해야 맛있게 돼요? 이번엔 어머니 방식대로 해볼게요. 그 한마디에 알았다. 이제 이 아이가 나를 믿기 시작했구나. 그리고 나도 이 아이를 믿어야겠구나.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무언의 신뢰를 받은 사람은 문제 해결 능력이 평균 27% 향상된다고 한다. 믿음은 단순히 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것뿐 아니라 사람을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된다. 여러분, 며느리를 돕고 싶으시다면 먼저 필요한 건 조언이 아니라 믿음이다. 넌 잘할 수 있어. 라는 시선, 말이 아닌 침묵으로 전해주는 지혜. 그게 바로 진짜 어른이자 좋은 시어머니의 시작이다. 살다 보면 우리가 어느 순간 참 묘한 세대의 한가운데 서 있다는 걸 절실히 느끼게 된다. 부모님 세대에게는 끝까지 효도해야 한다는 도리를 지키느라 몸과 마음이 지쳤고, 자식 세대에게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조차 조심스럽게 요구해야 하는 세대. 사람들은 이런 우리를 두고 부모를 부양한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첫 번째 세대라고 부른다. 이 말이 참 서글프지만 그래서 더 현실적이다. 나 역시 그 정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게 되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조금 더 귀하게 대해야 한다. 오랫동안 나는 시어머니니까 참아야지, 어른이니까 내가 먼저 이해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살아왔다. 갈등이 있어도 삼키고 서운함이 있어도 덮었다. 그렇게 하면 관계가 편안해질 줄 알았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 깨달았다.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마음 한구석에서 서서히 곪아간다는 것을. 겉으로는 평화로운 듯 보이지만 속에서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던 거다. 며느리와의 관계를 돌아봤다. 내가 얼마나 잘해줬느냐보다 서로를 얼마나 사람답게 봐줬느냐가 훨씬 중요했다. 선물을 하고 명절에 큰 상을 차려주는 것도 좋다. 하지만 그것이 관계를 지켜주는 핵심은 아니었다. 돈보다 말 한마디, 간섭보다 믿음 한 줌, 습관처럼 나오는 잔소리보다 고맙다는 따뜻한 말 한 줄이 오히려 훨씬 깊이 마음에 남았다. 가정학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고령 부모와 자녀 이며느리 관계에서 존중 기반의 상호작용을 지속적으로 경험한 경우 5년 후에도 정서적 만족도가 70% 이상 유지되었다. 반대로 물질적 지원만 있고 존중이 결여된 관계는 2년 만에 만족도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결국 중요한 건 무엇을 주었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대했느냐였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내 인생 후반전을 이렇게 살아가고 싶다. 누구의 엄마나 누구의 시어머니라는 타이틀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좋은 어른으로 기억되는 것. 그 길은 거창하지 않다. 눈앞에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필요한 순간에는 한 걸음 물러서며 옳고 그름을 가릴 때는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 그리고 때로는 침묵으로 신뢰를 전하는 것. 생각해보면 관계가 무너질 때는 항상 작은 균열에서 시작된다. 사소한 말 한마디, 아무렇지 않게 던진 시선, 기대하지 않았던 무심함이 쌓여서 생긴 틈. 하지만 그 틈을 메우는 것도
거창한 행동이 아니다. 오늘 고마웠다. 수고 많았다. 네가 있어서 내가 편하다. 이런 짧은 문장들이 마음의 거리를 조금씩 줄인다. 나는 이제 며느리에게 잔소리를 줄이고 묻기 전에는 조언을 하지 않는다. 대신 먼저 고마움을 표현하고 그녀의 방식을 존중하려고 노력한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며느리가 내게 먼저 다가오는 일이 많아졌다. 예전에는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던 그녀가 이제는 웃으면서 어머니, 이거 같이 해보실래요? 하고 말을 건다. 그 변화는 마치 얼었던 땅이 조금씩 녹아 꽃이 피는 것과 같았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관계를 바꾸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몰라 망설인 적. 저 역시 그랬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먼저 내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상대를 내 방식에 맞추려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체로 완성된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필요한 순간에만 조언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믿음으로 지켜보는 것. 삶이란 결국 사람과 사람의 연결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매일 그 연결을 조금씩 단단하게 만들거나 무심히 약하게 만든다. 내가 배운 건 돈이나 물질은 그 연결을 잠시 화려하게 보이게 할 수는 있지만 오래 지속되게 만들지는 못한다는 것. 오히려 오래 가는 힘은 작고 따뜻한 말, 진심이 담긴 태도, 그리고 침묵 속의 믿음에서 나온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며느리와의 관계를 관리해야 할 의무로 보지 않는다. 대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동반자로 생각한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은 의무가 아니라 선물이 된다. 나의 작은 변화가 그녀를 웃게 하고 그녀의 작은 배려가 나를 편안하게 만든다. 이 선순환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단순한 가족을 넘어 서로에게 힘이 되는 인생 친구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마음속에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다는 작은 불씨가 생겼다면 그 불씨를 꺼뜨리지 마세요. 관계는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지만 작은 태도의 변화가 놀라운 결과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단 한마디라도 좋습니다. 진심이 담긴 감사 혹은 믿음을 전하는 말. 그게 바로 변화를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또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거울 앞에서의 그 순간, 그건 마치 시간이 한 번에 흘러간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73세의 김 여사는 막 손녀의 돌잔치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 그녀의 얼굴은 분명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미소 너머로 보이는 건 어쩐지 지쳐 보이는 피부와 깊어진 주름, 그리고 예전보다 훨씬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김 여사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늙어 보였나? 그날 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한동안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 나는 여전히 40대의 생동감을 간직하고 있었는데 거울 속에 나는 그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저는 수많은 50대, 60대, 70대 분들이 겪는 공통된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자녀 결혼식 사진, 병원 건강검진에서 찍은 증명사진, 오래된 친구와의 모임 사진. 웃으려고 애썼지만 어쩐지 사진 속에 나는 나답지 않게 피곤하고 무겁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단순히 세월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아시나요?
바로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옷을 입을 때 멋과 취향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이 들어 보이느냐, 젊어 보이느냐를 결정짓는 숨은 열쇠는 바로 색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수백 명의 시니어 스타일링을 연구하고 상담하면서 같은 사람이 단지 옷색 하나만 바꿨을 때 얼굴빛이 5년, 많게는 10년까지도 달라지는 모습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특히 한국 분들은 결혼식, 장례식, 경조사, 교회 예배, 동창 모임 등 일정에 맞춰 옷을 준비하곤 하시는데 그 자리에 어울리는 격식뿐 아니라 얼굴을 밝혀주는 색까지 고려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김 여사도 그랬습니다. 손녀 돌잔치라니 세련되게 보이고 싶어서 예전에 아껴두었던 검정색 실크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검정은 날씬해 보이고 격식 있어 보인다는 믿음이 있었죠. 하지만 행사장 조명 아래에서 검정은 그녀의 얼굴빛을 잡아먹고 말았습니다. 따뜻해야 할 표정은 더 차갑게, 기운 있어야 할 눈빛은 한층 가라앉게 만들었죠. 사진 속 그녀는 실제보다 훨씬 피곤해 보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내일 아침 거울 앞에 설 때 오늘의 이 깨달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이 들수록 얼굴 가까이에 오는 색은 단순히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어떻게 보이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검정이든 흰색이든 내가 사랑하는 색이든 그것이 내 피부빛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모르면 나도 모르게 세월을 더 얹어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단순한 패션 팁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이건 마치 건강검진 결과처럼 앞으로의 옷 입는 습관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진단서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몸을 만들듯 우리가 입는 색은 얼굴을 만듭니다. 더 중요한 건 이 변화가 생각보다 훨씬 쉽고 빠르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약속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옷장을 열 때마다 이 색은 나를 살린다, 저 색은 나를 죽인다를 단번에 구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단 하루 만에 얼굴빛이 달라진다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시니어 패션 연구 모임에서 95세 이상 남녀 8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똑같은 사람에게 3가지 다른 색의 상의를 입히고 같은 조명과 각도에서 사진을 찍어 제3자에게 평가를 맡겼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단지 색 하나 바꿨을 뿐인데 나이 들어 보인다는 평가에서 활기차 보인다로 바뀐 경우가 무려 78%였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 변화를 만든 색들이 대부분 생각보다 흔한 색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젊었을 땐 잘 어울리던 옷이 어느 순간부터 어딘가 어색해지고 피부가 칙칙해 보이는 경험. 이건 단순히 주름 때문이 아니라 세월과 함께 피부톤이 변하고 탄력이 줄어들면서 색이 주는 영향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 보이느냐, 젊어 보이느냐, 그 차이는 이제 100만 원짜리 화장품이 아니라 색 하나에서 갈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피해야 할 6가지 색과 반대로 입기만 해도 5살은 젊어 보이는 4가지 색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왜 그 색이 문제인지, 어떤 원리로 얼굴빛을 바꾸는지,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직접 현장에서 겪은 사례, 그리고 색채 심리학과 의학적인 피부 데이터까지 곁들여서 여러분이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것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혹시 나는 색이랑 상관없어, 그냥 내 스타일대로 입을래 하고 생각하셨다면
잠시만 마음을 열어주세요. 우리는 평생 동안 거울 속에 나와 살아가야 하고 그 거울 속에 내가 더 환하고 자신감 있어 보인다면 하루의 기분부터 달라집니다. 옷의 색은 그 변화를 만드는 가장 빠르고 가장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잠시 후 저는 왜 색이 나이를 더해 보이게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때 여러분은 아마 거울 속의 자신을 다시 사랑하게 될 겁니다. 왜 어떤 색이 얼굴을 젊게도 혹은 나이 들어 보이게도 만들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우선 빛과 색의 관계부터 알아야 합니다. 우리 눈이 보는 색은 단순한 원단의 색소가 아니라 빛이 그 표면에 닿았다가 반사되어 눈에 들어오는 결과입니다. 이 반사되는 빛이 피부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가 바로 핵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수분과 탄력이 줄어들고 표면의 굴곡이 더 뚜렷해집니다. 이때 어두운 색, 특히 빛을 거의 반사하지 않는 색은 그 굴곡의 그림자를 더 깊게 만들어 주름과 피부의 거친 질감을 강조합니다. 반대로 너무 강한 흰색이나 형광색처럼 빛을 과도하게 반사하는 색은 피부의 붉은기나 칙칙함, 모공까지도 더 선명하게 드러내죠.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서울대 피부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0대 이후 성인의 피부 반사율은 평균적으로 20대 대비 12.18% 낮아집니다. 반사율이 낮아진다는 건 빛을 받아 반사시키는 힘이 떨어진다는 뜻이고, 그래서 얼굴이 어둡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두운 색 옷을 가까이 두면 반사되는 빛의 양이 더 줄어들어 얼굴이 한층 더 칙칙하게 느껴집니다. 또 하나, 한국의 실내 환경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우리나라 가정집과 행사장의 조명은 대부분 3000년 산천케의 따뜻한 색온도입니다. 이 조명 아래에서는 노랑이와 붉은기가 도드라집니다. 그래서 흰색이라도 푸른 기운이 있는 쿨톤 화이트는 이 조명에서 차갑고 창백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따뜻한 아이보리나 크림은 같은 조명에서도 피부를 부드럽게 감싸주죠. 많은 분들이 왜 매장에서 입었을 땐 괜찮았는데 집에서 거울 보니 별로지? 라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매장 조명은 보통 5000K 이상으로 더 차갑고 밝기 때문에 색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색의 채도, 선명함과 명도, 밝기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채도가 너무 높은 색, 예를 들어 넌 핑크나 형광 라임은 피부와 옷이 시각적으로 따로 노는 현상을 만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피부톤이 자연스럽게 중간 톤으로 이동하는데, 이런 강렬한 색은 대비를 극대화시켜 피부의 미세한 얼룩과 잡티까지 강조합니다. 명도가 너무 낮은 진한 보라, 짙은 버건디 같은 색은 얼굴 주변에 그림자 효과를 만들어 무겁고 피곤한 인상을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밝은 색이 좋은 건 아닙니다. 새하얀 흰색은 빛을 많이 반사하지만 그 반사가 피부에 고르게 닿지 않으면 작은 주름이나 피부톤 불균형이 더 눈에 띌 수 있습니다. 마치 강한 햇빛 아래에서 확대경으로 얼굴을 보는 것처럼 모든 디테일이 다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어떤 색이든 온도감과 채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테스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거울 앞에서 2가지 색 옷을 번갈아 얼굴 가까이 대보세요. 눈 밑 그림자가 옅어지고 입가 주름이 덜 보이는 색이 있다면 그게 지금의 피부톤과 가장 조화로운 색입니다. 반대로 입술 주변이 창백하거나 눈 밑이 어두워지는 색이 있다면 그건 얼굴빛을 뺏는 색입니다. 이 테스트를 햇빛, 형광등, LED 전구 아래에서 각각 해보면 더 명확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알면
왜 같은 검정이라도 하의로 입으면 괜찮고 상의로 입으면 피곤해 보이는지, 왜 같은 흰색이라도 아이보리는 괜찮고 쿨 화이트는 어색한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굴에서 가까운 색은 피부에 직접적으로 빛을 반사해 영향을 주지만 하의나 가방처럼 얼굴과 거리가 있는 색은 그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항상 강조합니다. 옷의 디자인이나 가격보다 먼저 봐야 할 건 색의 얼굴 친화력입니다. 아무리 유행하는 명품 재킷이라도 내 얼굴빛을 죽이는 색이라면 그건 오히려 나를 10년 더 늙어 보이게 하는 투자입니다. 반대로 3만 원짜리 셔츠라도 내 피부를 환하게 만드는 색이라면 그건 나에게 가장 값진 옷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색과 빛의 기본 원리를 풀어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색들이 나이의 그림자를 만드는지, 그리고 한국인의 생활 속에서 그 색들이 어떻게 얼굴빛을 바꿔놓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들으시면 내 옷장에서 당장 빼야 할 색과 꼭 남겨야 할 색이 무엇인지 단번에 알게 되실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하는 6가지 색. 저는 이것을 색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그 함정은 단순히 유행과 무관합니다. 오히려 젊었을 때 잘 어울렸던 색이 세월이 흐른 뒤에는 얼굴빛을 빼앗는 주범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그 6가지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검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검정을 날씬하게 보이는 색, 고급스러운 색으로 기억합니다. 결혼식 하객, 장례식, 중요한 모임에 자주 입는 색이기도 하죠. 그러나 검정은 빛을 거의 반사하지 않습니다. 얼굴 주변에 검정이 오면 피부의 광채를 흡수해 주름과 그림자를 더욱 뚜렷하게 만듭니다. 특히 실내 조명에서 검정은 피부톤을 눌러버려 피곤한 인상을 줍니다. 만약 꼭 입어야 한다면 목 주변에 아이보리나 크림색 스카프를 두르거나 하이나 코트처럼 얼굴에서 떨어진 곳에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새하얀 흰색입니다. 깨끗하고 단정해 보인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즐겨 입습니다. 그러나 강하게 빛을 반사하는 새하얀 흰색은 피부의 붉은기, 칙칙함, 잔주름까지도 더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특히 피부 혈색이 옅어진 50대 이후에는 얼굴을 창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안은 따뜻한 아이보리나 크림톤입니다. 이 색들은 빛을 부드럽게 퍼뜨려 얼굴에 온기를 더해줍니다. 세 번째는 넌 컬러입니다. 형광 핑크, 형광 라임, 형광 오렌지처럼 강렬한 색들은 젊을 때는 생기 있어 보일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오히려 피부와 옷이 따로 노는 느낌을 줍니다. 피부의 자연스러운 톤과 너무 큰 대비를 만들어 주름이나 칙칙함이 더 눈에 띄게 됩니다. 넌 컬러를 쓰고 싶다면 옷 전체가 아니라 작은 소품, 가방, 신발, 액세서리로 포인트만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연한 베이지와 토프입니다. 부드럽고 고급스러워 보여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회색빛이 섞인 연한 베이지나 토프는 피부와 경계가 사라져 얼굴이 배경에 묻히게 됩니다. 특히 피부 탄력과 혈색이 줄어드는 시기에는 생기를 빼앗는 색이 됩니다. 이런 색을 입을 때는 아이보리나 크림색 스카프로 얼굴 주변을 밝히거나 좀 더 진하고 따뜻한 카멜, 모카 계열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진한 보라와 버건디입니다. 고급스럽고 깊이 있는 색이지만 어두운 파랑과 빨강의 중간 톤인 이 색들은 얼굴에 무게감을 얹어 피부 혈색을 죽입니다. 특히 눈 밑 그림자와 주름이 많은 얼굴에는 피곤한 인상을 더합니다. 이 계열을 좋아한다면 라벤더나 연보라처럼 밝고 부드러운 톤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머스타드와 올리브입니다.
가을에 많이 입는 색으로 따뜻하고 분위기 있어 보이지만 회색기가 섞인 이 계열은 피부를 칙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노랑이나 녹색기가 도드라지는 조명 아래에서는 얼굴이 더 푸석해 보입니다. 대안은 라이트 옐로우나 세이지 그린처럼 더 맑고 밝은 색입니다. 이 6가지 색의 공통점은 피부와 조화를 이루기보다 그림자를 만드는 색이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얼굴 주변의 색은 단순히 옷의 색이 아니라 빛과 그림자를 조절하는 조명 역할을 합니다. 잘못된 색은 내 얼굴에 그림자를 짙게 만들고 올바른 색은 그림자를 지우고 빛을 더합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런 색을 완전히 버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대신 얼굴에서 멀리 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어두운 색은 하이나 아우터, 신발로, 강렬한 색은 소품으로, 연하고 탁한 색은 다른 따뜻한 색과 조합해 쓰는 것이죠. 색을 완전히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얼굴이 가장 빛나게 만드는 위치와 조합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음으로는 반대로 나이를 거꾸로 흐르게 만드는 색상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색들은 입는 순간 얼굴빛을 살리고 표정까지 밝아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이제는 얼굴을 밝혀주는 4가지 색을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저는 이것을 회춘 팔레트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예뻐 보이는 색이 아니라 실제로 피부톤을 보정하고 표정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색들입니다. 이 색들을 입으면 마치 좋은 조명을 켠 것처럼 얼굴이 자연스럽게 살아납니다. 첫 번째는 네이비와 블루 계열입니다. 많은 분들이 검정을 대체할 색을 찾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안전한 선택입니다. 네이비는 검정보다 한 톤 부드럽고 파란 계열의 맑은 기운이 피부의 노란기를 눌러주어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정돈된 인상을 줍니다. 실제로 국내 한 색채 심리 연구에서 60대 이상 참가자 50명에게 검정, 회색, 네이비, 하늘색 상의를 입히고 비교했더니 네이비와 밝은 블루를 입었을 때 건강해 보인다는 평가가 70%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네이비는 경조사나 공식 석상에도 무난하게 어울리기 때문에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네이비 블라우스에 흰 바지, 네이비 원피스에 아이보리 스카프만 더해도 표정이 한결 부드럽고 지적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아이보리와 크림입니다. 새하얀 흰색이 얼굴을 창백하게 만든다면 아이보리와 크림은 그 반대입니다. 약간의 노랑이가 섞인 따뜻한 흰색은 피부의 붉은기와 칙칙함을 완화하면서 혈색을 자연스럽게 더해줍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피부가 건조한 계절에 이 색을 가까이 두면 마치 얼굴에 은은한 조명을 켠 것처럼 보입니다. 아이보리 니트에 베이지 하의를 매치하거나 크림색 블라우스에 브라운 스커트를 입으면 전체적인 인상이 부드러워지고 우아함이 배가 됩니다. 세 번째는 파스텔 핑크와 라벤더입니다. 많은 분들이 핑크는 나이가 들면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지만 파스텔 톤의 부드러운 핑크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잘 어울립니다. 이 색은 피부에 은은한 혈색을 부여해 건강하고 활기차 보이게 합니다. 라벤더는 피부의 붉은기를 눌러주면서 맑고 깨끗한 인상을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파스텔 핑크 블라우스에 라벤더 스카프를 두르면 자연스럽게 피부톤이 정돈되고 표정이 한층 부드러워집니다. 영국의 한 패션 심리 실험에서는 60대 여성들이 이 두 색을 입었을 때 젊어 보인다는 평가가 가장 높게 나왔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레이와 화이트의 조합입니다. 많은 분들이 회색을 나이 들어 보이는 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단독으로 쓸 때 이야기입니다. 회색은 화이트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품격 있는 중립색이 됩니다. 특히 자연스럽게 흰머리가 섞이기 시작하는 시기에는 회색이 머리카락 색과 조화를 이루며
얼굴을 안정감 있게 보이게 합니다. 라이트 그레이 자켓에 화이트 블라우스 혹은 아이보리 셔츠에 징그레이 바지를 매치하면 과하지 않은 세련미와 절제된 멋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한 시니어 패션 화보에서 가장 호평을 받은 룩도 바로 영그레이와 화이트의 조합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 색은 각각의 매력도 크지만 서로 섞었을 때 시너지가 더욱 큽니다. 네이비와 크림, 파스텔 핑크와 그레이, 라벤더와 아이보리처럼 조합하면 색이 서로를 보완하며 얼굴을 더 환하게 만듭니다. 중요한 건 이 색들을 얼굴 가까이에 두는 것입니다. 스카프, 상의, 원피스처럼 시선이 먼저 가는 위치에 배치하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더 드립니다. 옷을 고를 때 단순히 색 이름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같은 네이비라도 채도와 명도에 따라 전혀 다른 효과를 냅니다. 매장에서 거울 앞에서만 보지 말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비교해 보세요. 사진 속에서 더 환하게 보이는 색이 실제로도 여러분을 가장 잘 살려주는 색입니다. 이제 얼굴을 환하게 하는 색들을 알았으니 다음으로는 이 색들을 어떻게 조합하고 어떤 방식으로 입으면 가장 효과적인지, 즉 색을 활용하는 실전 규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규칙만 익히면 옷장 속의 색을 반으로 줄이고도 매일 새로운 코디가 가능해집니다. 색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조합하고 어떤 방식으로 입느냐가 얼굴빛과 전체 인상을 결정합니다. 저는 수많은 스타일 상담을 하면서 4가지 규칙을 발견했고 이걸 생존 규칙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하지만 지키기만 하면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망설이는 시간이 줄어들고 자신감은 배가 됩니다. 첫 번째 규칙은 색을 너무 많이 섞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화사해 보여야 한다는 마음에 여러 색을 한 번에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색이 많아질수록 시선이 분산되고 얼굴의 장점보다 단점이 더 부각됩니다. 기본 색 2가지에 포인트 색 하나만 더하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네이비 블라우스에 크림색 바지, 여기에 파스텔 핑크 가방 하나면 단정하면서도 생기 있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포인트 색은 얼굴보다 아래쪽, 즉 가방, 신발, 하단 스커트에 주는 것이 안정감을 높입니다. 두 번째 규칙은 상의와 하의를 같은 계열로 맞추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은 색이 바뀌는 경계에서 끊깁니다. 위와 아래 색이 크게 다르면 몸이 분절되어 보이고 키가 작아 보이는 효과가 생깁니다. 반대로 같은 톤으로 맞추면 시선이 자연스럽게 흐르며 키가 커 보이고 몸이 슬림해 보입니다. 연블루 셔츠와 네이비 바지, 라이트 그레이 상의와 징그레이 하의처럼 톤을 통일하면 디자인이 평범해도 전체가 고급스러워집니다. 세 번째 규칙은 패턴은 한 번에 하나만, 나머지는 심플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플로럴 블라우스에 체크 스커트, 스트라이프 자켓에 프린트 스카프처럼 여러 패턴을 동시에 쓰면 시선이 산만해지고 나이 들어 보입니다. 꽃무늬 블라우스를 입으면 하의와 가방은 단색으로, 체크 스커트를 입는 날은 상의를 흰 셔츠로 정리하는 식입니다. 패턴의 크기도 중요합니다. 너무 큰 무늬는 주름이나 피부 결점을 더 도드라지게 만들 수 있으니 작고 잔잔한 패턴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 규칙은 액세서리를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얼굴의 중심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바뀝니다. 주름이나 피부톤 변화가 신경 쓰일 때 이를 가리기보다는 시선을 다른 곳으로 분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브이넥 블라우스에 진주 목걸이를 하면 목선이 길어 보이고 눈밑 그림자는 자연스럽게 덜 보입니다. 짧은 스카프를 목에 가볍게 두르거나 귀걸이로 시선을 옆으로 끌어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과하지 않고
얼굴의 단점을 부드럽게 가려주는 크기와 위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4가지 규칙을 실전에 바로 적용하려면 저는 3단계 착용 테스트를 권합니다. 첫째, 거울 앞에서 서서 전신을 보고 색과 비율을 확인합니다. 둘째, 창가로 가서 자연광 아래에서 얼굴빛을 다시 확인합니다. 셋째, 스마트폰 전면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봅니다. 우리가 실제로 남들에게 보이는 모습은 거울 속보다 사진 속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색과 조합의 성공 여부를 훨씬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과 테스트를 습관으로 만들면 옷장 속 옷의 개수가 많지 않아도 매일 새로운 조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자리, 가족 모임, 사진이 남는 날에도 걱정 없이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옷장 정리와 옷을 고르는 기준을 완전히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색을 알고 조합 규칙을 배웠다면 그 다음은 옷장을 재정비하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옷장을 계절별, 두께별, 용도별로만 나눕니다. 하지만 시니어 스타일링에서는 색상별 정리가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이 들수록 어울리는 색과 피해야 할 색이 뚜렷하게 갈리기 때문입니다. 옷장 속 색 구성이 곧 내 얼굴빛을 결정합니다. 첫 번째로, 얼굴 가까이에 오는 상의는 나를 살리는 색만 남겨두세요. 네이비, 블루, 아이보리, 크림, 파스텔 핑크, 라벤더, 라이트 그레이처럼 얼굴을 환하게 만드는 색을 한 구역에 모아두면 아침마다 선택이 빨라집니다. 반대로 검정, 형광, 연베이지, 진보라, 머스타드, 올리브 같은 색은 다른 구역으로 옮기거나 하이나 아우터로만 활용하도록 분리하세요. 이렇게만 해도 매일 아침 옷을 고르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두 번째로, 색상별 투자를 하세요. 새로 옷을 살 때는 디자인보다 색을 먼저 봅니다. 매장에서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했다면 거울 앞에서 얼굴빛이 달라지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만약 색이 잘 맞지 않는데도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면 그 옷은 얼굴에서 멀리 두는 아이템, 예를 들어 하의, 코트, 가방으로만 고려합니다. 이렇게 하면 후회 없는 쇼핑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소품의 힘을 적극 활용하세요. 이미 옷장에 얼굴빛을 죽이는 색의 상의가 있다면 아이보리나 크림 스카프, 라이트 핑크 목걸이, 밝은 귀걸이 같은 액세서리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스카프 하나로도 얼굴 주변에 색 반사를 바꿔 피부톤이 달라집니다. 네 번째로, 3개월 점검을 습관화하세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장을 열고 최근 3개월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상의를 따로 빼두세요. 그 옷들이 대체로 나를 살리지 않는 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옷들이 정말 필요한지 아니면 다른 색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결정하세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 얼굴이 웃게 만드는 색을 찾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유행보다 중요한 건 나만의 조명입니다. 그 조명은 값비싼 조명 장치가 아니라 옷의 색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나이를 더해 보이게 만드는 6가지 색, 검정, 새하얀 흰색, 넌 컬러, 연베이지, 토프, 진보라, 버건디, 머스타드, 올리브는 얼굴에서 멀리 두세요. 반대로 나이를 거꾸로 흐르게 만드는 4가지 색, 네이비 블루, 아이보리 크림, 파스텔 핑크, 라벤더, 그레이 화이트 조합은 얼굴 가까이에 두세요. 그리고 색 조합과 옷장 정리 규칙을 습관으로 만들면 매일 거울 속에서 더 밝고 자신감 있는 나를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색은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어떻게 보이는가를 결정하는 언어입니다. 오늘부터는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거울 속의 나를 더 사랑하기 위해 색을 선택하세요.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분명하게 찾아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하루와 옷장, 그리고 얼굴빛을 더 따뜻하게 밝혀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